실패를 하는 순간 포기를 한다면 그 순간 끝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가깝지 않아요. 가까운 건 실패가 가까워요. 좌절들, 패배들은 더 나은 나를 위한 안녕하세요.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이용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2018년 이제 2월 16일 날 설날에 우리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전 국민들에게 또 안겨줬죠.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올림픽이. 과연 이제 저는 이제 7년 동안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생활했는데 자국에서 올림픽을 꼭 따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성공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마치기 위해서는 메달이 좀 필수인데 과연 이 불모지에서 메달이 나올까 안 나올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윤성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봅슬레이 4인승에서 은메달을 따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또 저와 나의 어떤 성공을 좀 이룬 셈이죠. 윤성민 선수가 설날에 금메달을 따는 순간 정말로 기뻤습니다. 저하고 포옹을 하는 순간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도 펑펑 눈물 흘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한 10분 동안 계속.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봤을 때 훌륭한 감독, 성공적인 감독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딱 한 번 성공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 딱 한 번 성공했어요. 그동안은 수많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입문한 계기가 씨름을 했었습니다. 씨름. 굉장히 엉뚱하죠. 어떤 썰매 감독이 씨름부터 시작했을까라는 엉뚱한 생각들. 근데 저희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씨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입학금 그런 것들을 내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어떤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이제 부모님이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선수도 있잖아요. 강호동, 뭐 이만기 그런 큰 선수들이 씨름을 하지 저처럼 이 작은 사람이 씨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유로 레슬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슬링을 좀 하게 됐는데 레슬링이란 것은 5분 동안 정말 상대 선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점수를 따면서 하는 경기이고 씨름은 뭐 1초 또는 1분 이내에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상반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어떤 실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운동을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어떤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무주 리조트에 루지라는 종목이 신설로 창단이 된다. 그래서 선발전을 하니까 네가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이런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지를 하는데요. 지원이 없었어요. 지원이. 우리나라는 이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이런 메달 종목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지 메달 종목이 아닌 종목한테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지만 시속이 160km입니다. 160km. 한 1600m를 50초 만에 질주하는 그런 경기예요. 그런 경기에서 아스팔트 이렇게 바퀴 달리고 훈련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훈련하는 걸 보고서 뭐 독일, 미국, 캐나다 그런 감독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 쟤네들 지금 바퀴 달고 훈련하고 있대. 막 웃고 막 그래요. 무시하고 따돌림 시키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희도 두고 보자? 아니에요. 그런 두고 보자라는 말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던 시기였어요. 뭔가 좀 보였으면 내가 언젠가는 너를 꼭 이기고 금메달을 따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너무 밑바닥이었어. 지금은 금메달 감독입니다. 금메달. 어디 가도 우리 윤성민 선수 감독, 봅슬레이 4인승 감독, 금메달 감독이에요. 근데 선수 시절 때는
메달 하나가 없었습니다. 10위 안에 든 적도 없어요. 결승에 진출한 적도 없습니다. 좋은 장비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몰랐고 실패였습니다.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환경인 국가들이 많아요. 그루지아, 슬로베니아, 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그룹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다니다가 정말 정들었고 하는데 밴쿠버 올림픽 훈련 당시에 옆에 있던 친구가 훈련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훈련 도중 코스를 이탈해서 바로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죠. 너무나 슬펐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소국가인 이 선수들은 가장 하위 그 순위예요. 저는 36번이었고 그 친구는 32번이었습니다. 32번에 그 친구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제가 모니터로 그 친구의 훈련하는 모습을 보다가 바로 즉사한 모습을 그 순간 제가 지켜본 거예요. 제가 선수를 접은 계기가 우리나라도 모르고 훈련을 했다가는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접고 바로 지도자로 전향을 했죠. 지도자로 전향을 했는데 또 아스팔트에서 훈련을 하고 또 해외 전지훈련도 뭐 20일, 30일밖에 가지 못했던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두들겼습니다. 각 지방 체육회에다 막 두들렸어요. 지원 좀 해달라고. 지원 좀 해주세요. 지원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냉철합니다. 아주.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메달 따와 그러면 지원해 줄게. 저는 그때 그런 말 하죠.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메달 꼭 안겨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메달 따와 지원해 줄게. 지원해 주십시오. 메달 따오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시겠어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와서 2014년도 소치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데 이 선수, 이 감독만으로는 안 된다.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 너무나 억울하죠. 당황스럽죠.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좋은 장비하고 좋은 날 하나만 사주신다면 그리고 안 되면 나하고 선수들하고는 같이 똑같이 사직서를 냈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았어요. 받아서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썰매를 받고 원하는 날을 받아서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근데 월드컵 대회는 아니지만 그 밑에 2부 리그인 아메리카컵 대회를 나갔습니다. 어땠을까요? 결과가 대박 났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역사상 아시아 역사상 2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차지하고 공항에 딱 들어서는 순간 30개에서 40개의 플래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기자들이 왔습니다. 우리 뒤에 코치나 선수들이 저한테 그러는 감독님 저희 늦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혹시 뭐 영화 배우나 축구 국가대표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죠. 이게 뭐지? 왜 누가 오나? 근데 저 앞에서 손짓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저희를 반겨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환영을 받고 제가 딱 첫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메달 땄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메달 땄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정확한 계획이 없었어요. 예. 가능성은 있었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은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그게 전 세계 선수권이나 월드컵 대회가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2부 리그의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스켈레톤 윤성주 선수에서 금메달, 그 다음에
봅슬레이에서 2인승에서 금메달, 그리고 4인승에서 최대 우리가 동메달을 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해서 금메달 2개를 좀 바라봤습니다. 근데 2인승 딱 경기를 할 때는 정말 숨소리가 하나 없었어요. 누가 옆에서 이 기침을 하면 모든 선수들이 그 친구를 쳐다볼 정도로 정말로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밥 먹는데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잠잘 때도 꼭 10시에 자라, 몇 시에 일어나라, 하나하나 집중을 다 했습니다. 너무나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가 6위였어요. 6위. 금메달을 바라보다가 6위에 그쳤습니다.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윤성민 선수 금메달 딴 것보다도 그때 2인승 때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또한 하나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4인승 할 때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오픈마인드로. 우리 메달 따지 말자. 야, 메달 중요하지 않아. 메달 따지 마. 나 메달 원치 않아. 내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문 한짝 열고 춤추고 농담 많이 하고, 원래는 제가 말이 별로 없고 좀 신중한 어떤 감독이었는데 말도 많이 하고 농담 많이 하고 선수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왜 그러시지? 정말로 메달 안 따도 되나?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시합 전까지. 선수들도 긴장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리고 4인승 대회가 딱 열렸는데 선수를 보니까 2인승 할 때는 너무나 심각했는데 4인승 할 때는 너무나 편안해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4인승 경기를 시작했는데 금메달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똑같이 2인승처럼 실패를 한 경험을 똑같이 4인승에서 했다면 4인승에서도 실패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저 딱 한 번 성공했다고. 평창 올림픽 때 스켈레톤 금메달, 봅슬레이 은메달, 이거 딱 한 번 성공했어요. 저 40년 인생 살아오면서 성공은 딱 한 번이고 수많은 실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는 순간 포기를 한다면 그 순간 끝입니다.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에 가운데 큰 현수막이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다 끝입니다. 근데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했으면 다음 미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덜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2인승 할 때 그 실패의 원인을 빨리 분석해서 빨리 전환점을 갖고 4인승에 적용을 한 겁니다. 성공했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바퀴 달리고 훈련할 때부터 만약에 실패를 해서 포기를 했다면 스켈레톤의 윤성빈 아니면 봅슬레이 은메달 원윤종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선수들 질문을 해요. 감독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답을 주진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답을 주진 않아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왜? 그 친구들도 실패를 한번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라는 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가 틀리잖아요. 답을 보고서 그 문제를 수정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답을 찾죠. 그러면 그 답은 두 번 다시 있지는 않아요. 이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안다면 저는 두 번 다시 그 실패를 하지 않고 어떤 성공의 길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림픽 끝난 지가 지금 한 4개월가량 됩니다. 올림픽 끝나자마자 정말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수들 방송사에서 출연을 시켜주고 인터뷰하고 기사 나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금은 관심들이 또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또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아직도 숨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아직도 또 실패를 또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또 겪으면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어떤 이제 국민들한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비인기 종목 이런 종목들한테도 많은 어떤 사랑을 주시고 좀 응원을 주신다면 이 평창이 아니라 다음에 올림픽은 베이징 올림픽이거든요. 베이징에서 이 평창의 환호와 열기가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소 용역 위탁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25년째 하고 있는 이미송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한 줄로 했는데 청소 용역하는 여자 사장이라고 하니까 다들 갑자기 눈들이 동그라지셨어요. 용역이라고 하면 깡패 용역부터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뭐 사람 몰고 다니면서 깡패 용역하나? 그게 아니고 저는 청소를 하는 그런 청소 아줌마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저는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역경이라고 하는 또 큰 쓰나미를 만난 이야기, 또 성공이라는 스토리 말고도 실패와 시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좀 나왔어요. 저는 딸만 5인 집안에 제일 큰 딸이었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육성회비도 못 내, 중학교를 갔는데 등록금도 못 내, 고등학교를 갔는데 동생들이 차차차 올라오니까 언니가 가져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한참 사춘기도 왔고 예민한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철이 들어버렸어요. 아버지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아버지가 진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의 어깨를 조금 내가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조그마한 전자부품을 만드는 영세 사업장에 가서 사무보조일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졸업을 했고 대학이라는 곳을 갔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학생이 된 어여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이 만날까 봐 전봇대 뒤에 숨어서 한 정거장 전에 가서 버스를 탔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미팅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하나가 부족해. 너 좀 나와. 그래? 나 대학생 아닌데 괜찮아. 가짜 대학생 하면 돼. 하고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리고 제가 나간 곳이 미팅 장소였는데 제 짝꿍이 된 남자 대학생이 영화배우였던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 그리고 돈가스를 잘라주는데 너무 잘 잘라. 그리고 입에 또 넣어줘. 아버지는 한 번도 반찬을 저희한테 넣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도 있구나 하고 사랑에 흠뻑 빠져버렸어. 그 잘 잘린 돈가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남자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미혼모가 돼버렸어요.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남자가 36개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군대로 갔어요. 따라오질 못하게. 아이가 난 지 2주 만에 저는 그 남자의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혼식도 안 올린 아이가 아인을 데리고 왔으니 시댁에서는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막 우는데 우유를 안 사줘. 나는 배가 고프면 참으면 되는데 아이는 못 참더라고요. 골방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았잖아. 그러면 키워야 되잖아. 내가 언제까지 손을 벌리고 이 아이를 분유 사주세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갔어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잠깐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고 제가 찾아간 곳이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까 원화동복이라고 하는 큰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 간판을 보고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를 냈어요. 사장님, 저 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45kg 나갔어요. 바짝 마르고 얼굴은 퀭한 애가, 삐쩍 마른 애가 앞에 서갖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겨보시더니 너처럼 말라깽이는 이런 일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쉬운 일 찾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물러섰어요. 저 일이 하고 싶으니까 시켜만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으니까 시켜만 주세요 하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게 아침은 먹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밥 시켰으니까 밥이나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은 쟁반에 시장 아주머니가 탁 내리는데 보니까 하얀 쌀밥이 소복히 올라오고 소고기하고 무가 둥둥 떠있는 소고기 묵국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먹어본 밥 중에 그때 그 밥은 너무너무 맛있는 밥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밥이에요. 그 밥을 개눈 감치듯이 먹고 얼른 사장님 주변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내일 나온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취업이 됐어요. 군대 간 남편이 36개월 있다 와야 되는데 10개월 만에 저한테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때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왔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묘비에 미망인이라고 하는 제 이름이 또 써 있어요. 미망인 임희성. 나는 아직 면사포도 안 써봤는데 한순간에 미혼모가 됐다가 갑자기 미망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면목동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무허가 판자촌에서 장마철이 되면 장판 밑에 물이 지크덩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퀴벌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것도 7 식구가 칼잠을 자고 나왔어요. 제가 남대문 시장을 나가니까 아이 분유값을 벌었고 동생들이 엄마한테 돈 달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공부를 했는데 책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죽었다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야만 됐어요. 그렇게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가족을 살렸고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을 그려오라고 하니까 엄마를 보질 못하니까 이불을 덮고 자는 엄마를 그려간 거예요. 남대문 시장은 밤에 장사를 해요. 그리고 낮에 잠을 자는데, 그래서 유치원을 간 딸이 엄마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불만 덮고 자는 엄마 얼굴을 그려간 거예요. 그걸 내가 스케치북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빠도 없는데 왜 엄마마저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될까? 그러면서 내가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제부가 이런 말을 해요. 강남에 갔더니 아파트예요. 청소 아줌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처형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탁 드는 게, 그래? 그거는 힘든 일이겠구나. 어려운 일이겠네. 그러면 경쟁자가 없겠구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일단은 경쟁자가 없겠네. 그래서 그래, 해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청소 아주머니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나가서 청소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밤에는 그동안 벌렸던 남대문 장사를 또 했어요. 2년 정도를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멘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대문 가게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단을 닦는 CEO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하자는 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먹고 살만 했어요. 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딸도 키우고. 이쯤 되면 드라마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파도가 잔잔한 파도는 없더라고요. 이번엔 쓰나미가 왔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뭐야?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노안도 오나 싶어서 제가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병명이 나오는데 뇌종양이래요. 그런데 이 뇌종양은 제거가 안 된대네. 그래서 5번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와 아이와 함께 친구처럼 살고 있어요. 이 아이를 지우면 저도 같이 어딜 가야 된대요. 뇌종양이란 판정을 받고 5번의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하고 있는 청소 용역을 딸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식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들보다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돈의 운빨은 좀 타고 태어났나 봐. 식당을 차렸는데 이게 또 대박을 치네. 그래서 또 욕심나서 또 하나 했더니 또 대박을 쳐.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또 큰 조언을 해. 잔잔한 거 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큰 거 하세요 하고. 그래서 또 팔랑팔랑 하니까 또 혹 넘어갔어. 큰 식당을 냈는데 2번 대박을 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큰 대박인 줄 알았는데 큰 쪽박을 쳤어. 만져보지도 못한 억 단위 되는 그 돈을 빚을 줬어. 큰 대박이 아니고 큰 쪽박을 차니까 저에게 따라온 거는 신용불량이라는 게 따라오더라고.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신용불량자로 한번 나라에서 이렇게 딱 금이 그면 그게 10년이 간대요. 그러니까 올해쯤 제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식당은 제가 돈을 쫓았잖아요. 딸에게 물려줄 돈을 물려주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쫓았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뭐가 하고 싶을까? 그런데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고 두꺼운 책을 끼고 아주 멋진 청춘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안 잊혀지더라고요. 나도 한번 꼭 등록금 한번 내고 싶다. 나도 내 손으로 꼭 한번 대학에 가고 싶다가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유아복지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올 2월 21일 날 드디어 4학년 학사모를 썼어요. 그리고 나니까 학교에서 4년 동안 제가 뭘 배웠을까요? 제 감춰져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해서 성공을 했다면 지금쯤 졸부가 됐겠죠. 돌아다니면서 돈만 썼겠죠.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돈 쓰는 일밖에 없었겠지. 그렇지만 4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돈으로 겪을 수 없는 큰 저의 지나간 아픔을 찾았어요. 심리 쪽에 대한 책을 보니까 제가 중증 환자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겪었던 트라우마, 엄마 때문에 겪었던 나의 억압, 분노, 그게 모든 게 다 내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저는 이중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무작정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고 무작정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 있던 상처는 어린아이는 그대로 울고 있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의 슬픔마저도 저는 꼭꼭 가슴속에 눌렀기 때문에 어디 가서 활개를 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다 4년 동안 배운 성과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당신 성공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실패를 하면서 오늘도 성공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아, 실패를 하니까 성공에 다다랐구나.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성공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빨라지겠구나. 실패와 성공은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고난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나누고 싶다고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이야기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큰 쓰나미와 파도, 그 쓰나미와 파도를 내가 어떻게 서핑했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저앉지 않았던 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쓰나미를 제가 즐겼더라고요. 그 좌절을 즐기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뇌종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친구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내가 즐길 거니까.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는 건데 즐겨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우리는 성공에 가깝지 않아요. 가까운 건 실패가 가까워요. 그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공을 가기 이전에 내 안에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면 아마 성공에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받은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 말씀을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되게 울림이 큰 두 분의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실패 혹은 패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러 역사 이야기 가운데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요. 근데 제가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 답사를 이제 시민들과 함께 가면 많은 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일단 100년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보통 일제강점기, 또 그 이후에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됐다기보다는 또 군사독재가 이어지고 오랜 기간, 그래서 지난 100년의 역사가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픈 역사니까요. 또 억압의 역사였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해방 이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친일부역자들의 경우 그대로 권력을 그리고 부를 유지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완용 같은 사람, 우리 을사오적의 한 명이었고 가장 친일부역자 중에 최고봉으로 꼽혔던 사람.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친일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실 친일하기 이전에는 처음에는 고종, 왕, 나아가 황제의 가장 총애를 받던 충신 중의 충신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고종을 믿고 따르던 신하였었고요. 근데 이 극단적 기회주의자였던 이완용의 눈에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왕권, 나아가 황권이 점점 실추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을 내가 믿고 따랐다가는 나의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겠구나. 섬김의 대상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또 아주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아니었어요. 바로 친미파가 되기로 하는 겁니다. 친미파. 그런데 우리의 지금 한반도 주변의 역사와 현상과는 달리 당시의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싶은 욕망까지는 크게 없던 나라예요. 주로 괌이나 사이판, 필리핀으로 대표되는 서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욕망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내가 섬겨봤자 나에게 직접적으로 득될 게 많이 없겠구나 하고 다시 섬김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친러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보니까 1904년, 5년의 러일 전쟁 그 전후한 시기에 보니까 러시아도 왠지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누구에게? 일본에게. 그래서 섬김의 대상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꾸는 겁니다. 친일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나 상상은 무의미하고 사실 큰 관심을 둬서 둘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이완용이
오랜 기간 살았다면, 일제 이후까지도, 그리고 성격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상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해방 직후에는 친미 반공주의자가 되지 않았을까? 혹은 80년대, 90년대까지 살았다면 경제적인 기회를 노리고 친중파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세게 나오는 걸 보고 야, 친미로 돌아가야 할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친일 부역자들의 심리 기제, 심리가 작동하는 그 원리는 일본이 좋아서 미국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달, 권력, 돈 등을 지키고 혹은 확장시키고 싶어서 힘에 빌붙는 것, 그 중에 이제 대상이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한반도에서 존재가 일본이다 보니 친일 부역을 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더라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려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친일의 역사가 친미 반공의 역사로 그리고 억압의 역사로 쭉 이어져 왔듯이 그 정반대편에서도 그런 사회 모순을 혁신하기 위한, 바꿔보기 위한 인간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친일 부역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습만 바뀔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 혁신을 위해서 끝까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노력을 해갔어요. 물론 그 와중에 맞닥뜨리는 것은 대부분 실패 혹은 패배로 인식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이 사진, 좌대에 보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죠.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전봉준이에요. 녹두장군 전봉준. 지난 2018년 4월 24일에 서울 한복판 종강역 사거리 한쪽에 세워졌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나요? 살아생전에 바로 동학혁명의 지도자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동학혁명이라 부르지 않았죠. 동학난이라 불렀습니다. 난. 왜? 중앙정부, 즉 왕조를 타파하자, 봉건주의를 없애자라고 나온 것이 동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주장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제국주의 타파. 어떤 걸 이야기하면서, 인내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타인 혹은 공동체를 하늘처럼 섬기면 어찌 이런 수탈과 학정이 가능키다 하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구한 말에는 사회 모순들이 아주 중첩되고 첨예하게 극단화되어 가고 있던 시절이에요. 매관매직이 일상화되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어디 관직이 비쌌느냐? 전라도나 충남 일대가 가장 비쌌습니다. 왜? 쌀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의 산출량이 제일 많으니까 관직의 값이 비싼 거예요. 그럼 그 관직을 사서 들어간, 매관매직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를 뭐 자원봉사하려고 관직을 산 거겠어요? 들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시쳇말로 뽑아내기 위해서 수탈은 더 가혹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배우지 못했어도 혹은 관직이 없었어도 돈이 없었어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건 올바르지 않다, 합리와 논리가 결여돼 있다 해서 결국엔 이 상황을 혁신해보자, 바꿔보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학이었었어요.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였다면 동학 자체가 시작도 안 됐겠죠.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들어오고 동시에 청나라 군도 들어와서 이제 동학 농민들을 학살해 가는 거죠. 결국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농민들은 다 학살되어 가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그 정신마저 없앨 수 있겠습니까? 사회 모순에 저항하고, 저항이라기보다는 사회 모순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까지 없앨 수 있을까요?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전봉준은 죽고 동학혁명 농민군들은 죽었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그 모순을 조금 더 낮게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 이분은 어떤 분으로 우리 알고 계세요? 보통 김구 선생이 하신 일,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평생 이끈 독립운동가, 민족해방운동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던 분이에요. 시작은
동학운동가였었습니다. 이분도 인내천, 봉건주의 타파, 제국주의를 몰아내자라고 외쳤던 동학농민군, 동학운동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구 선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에 의한 식민지가 되니까 투쟁의 대상도 바뀌어가는 거죠. 왜? 사회 모순의 양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일평생 김구 선생은 어떤 일을 하느냐? 독립운동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끝내 이분들과 같은 독립운동가, 민족해방운동가들의 운동 속에서, 노력 속에서 한반도에는 어떤 날이 찾아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혹은 해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일평생 싸웠던 제국주의를 몰아냈으니 나는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까요? 김구 선생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남북 통일운동을 시작합니다. 동학에서 독립운동으로 나아가 남북 통일운동까지. 그런데 결국 전봉준이 그러했듯 김구 선생도 어떻게 되나요? 자연사한 게 아니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는 이제 북쪽에서는 김일성 독재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숙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김일성 독재가 확고히 자리 잡아갈 모습을 보여가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독재가 또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점점 보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와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 혹은 후배들은 남북 통일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느냐? 또 다른 사회 모순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독재의 가능성, 그리고 독재라는 현실이 들이닥치니 이제 반독재 투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 군사독재가 시작되면서 또 그것이 심화되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되어 가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선 신군부에 의한, 즉 전두환 독재 때에도 그러한 노력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현실화됩니까? 1987년 6월 항쟁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시민들이 하나하나 각성되어서 이 사회 모순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리로 나왔던 그 항쟁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됩니까? 비로소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명망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스스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즉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를 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선거를 우리가 얻어내게 된 거죠. 대통령 직선제라는 이름으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픔의 역사고 슬픈 역사고 창피한 역사다라는 이유로 올곧이 보려 하지 않아요. 외면하려 합니다, 심지어. 근데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실패로만 끝난 저항이었을까? 패배로만 끝난 혁신을 위한 노력이었을까?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이 죽었다고 해서, 백범 김구 선생을 위시한 독립운동 세력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이 많이 투옥됐다고 해서 다 사라져간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전에 혁신을 위한, 자유를 위한,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이들의 노력이 마중물을 우리가 우물 펌프에 넣듯이 그런 혁신의 노력들, 의지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밑돌이 되어서 그 시기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또 다른 모순을 해결하는 움직임에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간에 혹은 국가 내에 아주 큰 거시적인 분야에만 국한되기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작은 조직의 역사도, 가정의 스토리도, 혹은 나라는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많은 패배와 실패, 좀 작게 보면 실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잖아요. 점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실패들, 좌절들, 패배들이 패배로서, 좌절로서 아픈, 기억하기 싫은 걸로만
남아 있을까요?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러한 실패들, 좌절들, 패배들은 결국 또 다른 더 나은 나를 위한 추동을 위한 움직임의 밑돌 혹은 첫 단초가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고 관심 없이 그냥 패배를 패배로서 잊고 말아버린다면 아무런 진보, 발전이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역대의 그 선인들이, 우리의 옛사람들이 해온 것처럼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러한 운동들은 큰 사회 조류가 되어 왔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달성이라는 두 가지 축에 그러한 이들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어려워 보이고 또 괜히 머리 아파 보이기도 하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나의 얘기고 너의 얘기고 우리가 살아온 얘기고 또 살아갈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갈등과 고민의 순간에 내가 예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면 아마도 앞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나와 다른 오늘의 나가 가능해질 것이고 오늘 그런 선택을 조금 더 내가 조심스럽게 해간다면 아마 내일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